박 선생님 지금 샤워 중이에요. 누구시죠? 지영은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도 소리도 생각도.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반드시 성공해서 꼭 복수할 거야. 무료로 하는 최고의 응원은 좋아요, 구독인 거 아시죠?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사연록의 오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강동구의 작은 내과 병원, 아침 8시가 되면 복도엔 벌써 환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지영, 45살의 간호조무원원입니다. 지영은 늘 환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일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오늘은 좀 어때요? 많이 좋아지셨죠? 라고 물으면 할머니는 그제야 웃으며 지영 씨가 있으니까 병원이 편하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지영은 그런 말들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 그게 그녀를 하루하루 버티게 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지영은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당뇨로 매주 오시는 김할아버지, 고혈압 약을 타러 오시는 박할머니, 허리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는 이 아주머니. 지영은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지난번에 혈당 수치 좋아지셨다며요? 정말 잘하셨어요. 할머니, 오늘 혈압은 좀 어때요? 약은 잘 드셨죠? 환자들은 지영을 보면 반가워했고, 때로는 집에서 담가온 김치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지영 씨, 이거 우리 집에서 담근 건데 가져가요. 지영은 손사래를 치면서도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작은 정이 지영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늘 무뚝뚝했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나마 지영이 먼저 말을 걸면 준호는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관계가 식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엔 그래도 서로 웃고 떠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준호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지영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그래도 지영은 딸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대학생이 된 딸은 요즘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며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지영은 목소리를 밝게 만들어 엄마 잘 지내,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딸에게만큼은 부부 사이의 냉랭함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이 전화를 끊고 나면 지영은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이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영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마누라라, 돈 좀 아껴 써. 내가 벌어오는 것도 한계가 있어. 지영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나도 일하잖아.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거야 알지. 그래도 내 월급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잖아. 그 말에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화를 낼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내고 밥을 데우는 동안 지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그런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지영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했고, 지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검진을 받을 때만 해도 지영은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 특별한 게 나오겠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며칠 뒤 검진 결과를 받아든 날,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악성 종양 의심. 지영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고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봤지만 글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검진 결과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평소처럼 보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웃으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엔 무거운 돌덩이가 놓인 것 같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길 버스를 타는데 창밖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건물들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아픈 걸까? 지영은 가방 속 결과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검진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 종양 의심이래. 준호는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겠지. 괜히 수술비 들이지 마. 정밀 검사 한 번 더 받아보고. 지영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걱정하는 표정도 놀라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듯한 눈빛뿐이었습니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지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준호의 휴대폰이 소파 위에서 불빛을 냈습니다. 지영은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지수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일부 보였습니다. 자기, 내일도 회진 핑계로 나보러 와줄 거죠? 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지영은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지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이구나. 아프다고 말해도 귀찮아하는 남편. 그런데 다른 여자에겐 다정하게 구는 남편.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가만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옆에선 준호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대체 뭐였을까?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 돈 벌어오는 사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지영의 가슴 속엔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삼켰습니다. 아직은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의사는 빨리 수술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전날, 지영은 입원 짐을 챙기며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수술이야. 병원에 좀 와줄 수 있어? 준호는 신문을 보다 말고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어. 시간 되면 갈게. 지영은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이럴 때만큼은 남편이 곁에 있어주길 바랐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날, 지영은 혼자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 침대에는 딸과 남편이 함께 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과일을 깎아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지영의 침대 옆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딸은 학교 시험 기간이라 오지 못한다고 문자를 보냈고 준호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 전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아침엔 금식이시고요. 보호자분도 오시죠? 지영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올 거예요. 간호사가 나가고 지영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지영은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지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수술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 혼자라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내일 수술대에 누울 때도 나 혼자겠지. 깨어났을 때도 나 혼자겠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영은 다시 한번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벨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영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수술인데 병원엔 언제 와? 그런데 들린 목소리는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선생님, 지금 샤워 중이에요. 누구시죠? 지영은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도 소리도 생각도. 그렇게 어렵사리 친동생의 보호자 서명을 받아 수술을 받게 된 지영은 회복이 되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영은 무언가 결심한 듯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으로 팔에 꽂힌 링거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바늘을 뽑았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영은 가방을 챙기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간호사실을 지날 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지영은 대답하지 않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굵은 빗방울이 지영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우산도 쓰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바쁘게 지나갔고 자동차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지영은 그 속을 천천히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나 혼자 살아볼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비와 눈물이 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영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고 옷은 흠뻑 젖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걸으면서 지영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모두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를 위해 산 적은 없었어. 지영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 아파도 힘들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결국 지영은 지하철역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처마 밑이었습니다. 지영은 젖은 옷을 꽉 쥐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추웠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지영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수진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며칠만. 내 집에 있어도 될까? 친구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호 오빠랑 싸웠어?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어. 친구는 더 묻지 않고 주소를 보내줬습니다. 지영은 친구 집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준호에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지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영을 바라봤지만 무리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옆에 앉아 있어 줬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 살아야겠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기대지 않겠어. 지영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이제 나 혼자 힘으로 살아볼게. 친구는 지영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혼자 참지 말고.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친구의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영은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영은 인터넷으로 지방의 요양병원 채용 공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곳에 지원했습니다. 면접도 없이 바로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영은 짐을 정리하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지영은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이야. 나를 위한 시작. 기차가 도착한 곳은 충청남도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역에서 내리자 서울과는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지영은 택시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논밭과 낮은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지영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아무도 날 모르는 곳에서. 요양병원은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주변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들어서자 한 남자가 지영을 맞이했습니다. 이지영 씨 맞으시죠? 저는 이 병원 원장 정혜석입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지영은 그의 손을 잡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정혜석 원장은 지영을 병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노인 환자분들이 계세요. 중증 환자는 많지 않고 대부분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죠. 지영 씨는 청소와 환자 보조 일을 맡으시면 됩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 안을 둘러봤습니다. 복도는 좁았지만 햇빛이 잘 들어왔고 환자들의 방에선 조용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과는 달리 이곳은 집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영은 병원 안 작은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혼자 쓰기엔 충분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산과 들판이 보였습니다. 지영은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선 볼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풍경. 지영은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영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병원 복도와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처음엔 허리가 아프고 손이 거칠어졌지만 지영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움직이며 땀을 흘리는 게 마음을 비우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청소를 마치면 환자들의 식사를 돕고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간단한 일들이었지만 지영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자들은 지영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손길이 참 따뜻하네. 덕분에 기분이 좋아. 지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람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 지영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지영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요양병원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하고 저녁엔 숙소로 돌아와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에 있던 준호나 딸 생각은 여전히 났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지영은 스스로를 추스르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혜석 원장이 지영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지영 씨, 잠깐 시간 있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원장은 차를 한 잔 내밀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지영은 의자에 앉아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원장은 잠시 지영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 씨, 여기 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났죠. 그동안 지켜보니까 당신은 단순히 청소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 일하는 자세를 보면 의료인의 마음이 있어요. 지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면 의사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처럼 사람을 살릴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원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대학에 의료 경영 대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공부하면 병원 경영에 대해 배울 수 있죠. 지영 씨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지영은 놀라서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미 나이도 많고 돈도 없어요. 어떻게 대학원을 가요? 원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알아볼게요. 학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이는 문제가 안 됩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요. 지영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게, 기회를 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보장합니다. 그날 밤 지영은 숙소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대학원이라니, 나 같은 사람이 공부를 다시 한다고?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설레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해보자. 내가 누군가에게 버려졌다고 내 인생까지 버릴 순 없어. 몇 주 뒤 지영은 대학원 입학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교수는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왜 의료 경영을 공부하고 싶으신가요? 지영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환자들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려면 경영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목표네요.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지영은 통지서를 가슴에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그날부터 지영의 일상은 더 바빠졌습니다. 낮엔 병원에서 일하고 저녁엔 강의를 들었습니다. 주말엔 과제를 하고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지영은 병원 경영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재무관리, 인사관리, 환자 중심 시스템 구축. 배울수록 지영은 확신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어.
그 확신이 지영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토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교수들도 지영의 열정을 인정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대학원을 졸업했고 병원 경영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혜석 원장은 지영을 곁에서 지켜보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지영은 요양병원의 운영 전반을 배웠고 환자 관리부터 재무 관리까지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제 지영은 더 이상 청소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경영의 핵심 인력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정혜석 원장이 지영을 불렀습니다. 지영 씨, 이제 날개를 펼칠 때가 됐어요. 지영은 원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부실 병원 하나를 인수하려는데 경영자가 필요하대요. 제가 당신을 추천했습니다. 지영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저를요? 제가 병원을 운영한다고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지영은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병원은 낡았지만 위치는 좋습니다. 환자 중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영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한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요? 지영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경험은 쌓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지영을 선택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컸습니다. 드디어 내 병원을 만드는 거야. 지영은 펜을 들고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자 투자자 중 한 명이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이지영 원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그 호칭이 낯설었지만 지영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인수한 병원의 이름은 혜성의료원으로 정했습니다. 지영은 낡은 병원을 완전히 새롭게 바꿨습니다. 오래된 벽지를 뜯어내고 깨끗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복도엔 환한 조명을 설치했고 환자들의 방엔 새 침대와 가구를 들였습니다. 직원들의 유니폼도 새로 맞췄습니다. 청결하고 단정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지영은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기 조명 하나 더 달아주세요. 환자분들이 보시기 편하게요. 간호사실 의자 좀 더 편한 걸로 바꿔주세요. 직원들이 편해야 환자들도 편합니다. 지영은 직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을 환자 중심 병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야 해요. 여러분의 의견을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직원들은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차 지영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직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웠고 생일마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지영의 마음이 직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개원 준비가 마무리되던 어느 날 지영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멀리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에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서울내과. 지영은 그 간판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기가 준호 씨의 병원이구나. 지영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인수한 병원이 준호의 병원 바로 옆 동네에 있을 줄은. 지영은 잠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과는 상관없어.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지영은 옥상을 내려와 개원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며칠 뒤 혜성의료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혜석 원장도 축하 화환을 보내며 응원했습니다. 지영은 환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했습니다. 저희 병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겠습니다. 혜성의료원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중심 시스템, 친절한 직원들, 깨끗한 시설. 사람들은 혜성의료원을 칭찬했습니다. 저기 새로 생긴 병원 정말 좋더라. 의사 선생님도 친절하고 간호사들도 다 착해. 대기 시간도 짧고 약값도 합리적이야. 환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진료실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영은 바쁘게 움직이며 병원 운영을 챙겼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반면 바로 옆 동네의 서울내과는 환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북적이던 대기실이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준호는 불안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환자들이 줄어드는 거야? 뭐가 문제야?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옆 동네에 혜성의료원이라고 새로 생긴 병원이 있는데 거기로 환자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준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혜성의료원? 거긴 뭐가 좋다는 거야? 준호는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니 혜성의료원에 대한 후기가 많았습니다. 친절하고 깨끗해요. 원장님이 직접 환자들 챙겨주시더라고요. 준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지역 소식란에 기사 하나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폐업 위기 병원 한 여성의 손에서 부활하다. 혜성의료원 이지영 원장. 준호는 그 이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지영? 설마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진도 실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지영이었습니다. 단정한 슈트를 입고 환자들과 악수하는 모습. 예전의 지영과는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당당한 자세. 준호는 신문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지영이가 병원 원장이 됐다고? 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6년 전 병원에서 사라진 지영.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끊긴 지영. 준호는 그동안 지영을 찾으려 했지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영은 바로 옆 동네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안함, 부끄러움, 그리고 묘한 질투심까지. 며칠 뒤 준호는 차를 몰고 혜성의료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병원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로비, 친절한 안내 데스크. 모든 게 준호의 병원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복도 저편에서 지영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복도를 걸어오다 멈춰 섰습니다. 로비에 서 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준호였습니다. 6년 만에 마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준호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지영을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정말 너야? 지영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박 원장님. 그 말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대하듯 담담했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병원 원장이라니. 신문 기사 보고 놀랐어.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 병원 원장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에 지영이라면 반가워하거나 화를 냈을 텐데 지금의 지영은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알던 지인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준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왔어. 혹시 커피라도 한잔할 수 있을까? 지영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일정이 꽉 차 있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지영은 준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지영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단정한 슈트 차림, 곧게 편 어깨,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예전의 지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준호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지영이 맞나? 준호는 로비를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한참 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핸들을 잡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병원은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환자는 계속 줄어들었고 직원들이 하나둘 퇴사를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다른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거래처에서도 계약을 끊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원장님, 요즘 병원 운영이 어려워 보이는데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준호는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준호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병원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심사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현재 병원 수익으로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담보로 잡을 만한 자산이 없으시네요. 은행 직원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몇 년 전 아파트를 담보로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빌릴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준호는 병원 문을 닫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날 준호는 텅 빈 병원을 혼자 걸었습니다. 진료실, 대기실, 복도. 모든 공간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병원 열쇠를 건물주에게 돌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호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은 이미 몇 년 전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아빠, 나 아빠 때문에 엄마 힘들어하는 거 다 알아. 난 아빠 얼굴 보기 싫어. 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혼자 넓은 집에 남았습니다. 빚은 쌓여갔고 전화는 비톡촉 전화뿐이었습니다. 준호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지영에게 가자. 지영이라면 혹시 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준호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해성의료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이지영 원장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직원은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대답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잠깐 시간 내신대요. 3층 원장실로 올라가세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에 도착해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영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보고도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지영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영은 서류를 내려놓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호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영아, 제발 나 좀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병원 문 닫았어. 빚만 잔뜩 남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너밖에 없어. 제발 날 좀 도와줘.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물컵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나도 부탁했어요. 살려달라고. 수술 받아야 한다고. 옆에 있어달라고. 근데 당신은 외면했잖아요. 지영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어서. 지영은 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정신 없었던 건 알아요. 다른 여자한테 빠져서 정신 없었던 거. 나 혼자 병실에서 울고 있을 때 당신은 그 여자랑 함께 있었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지영은 책상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아파보세요. 혼자 무너져 보세요. 그게 어떤 기분인지.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영은 이미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어요. 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을 때 준호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병원을 나와 거리를 걸으며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병원 운영을 챙기고 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준호를 만난 일은 이미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준호의 무너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지영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웠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생각해야 하지? 이제 상관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오후 간호사실로 우편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지영의 사무실로 가져왔습니다. 원장님, 편지 한 통 왔어요. 지영은 편지를 받아들고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정지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지수 6년 전 그 여자.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뜯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편지 안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지영 원장님께. 저는 정지수입니다. 6년 전 서울내과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용기를 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영은 편지를 읽으며 숨을 멈췄습니다. 원장님께서 수술을 앞두고 계셨을 때 박준호 원장님은 원장님의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 돈을 제게 잠시 맡기셨는데 저는 그 돈을 가로챘습니다. 박 원장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돈을 도둑 맞았다고. 박 원장님은 절망하셨고 병원은 담보로 잡혔고 원장님께서는 병원을 떠나셨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은 편지를 든 손이 떨려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편지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그때 준호사는 날 버린 게 아니었어? 날 지키려다가 모든 걸 잃은 거였어? 지영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랬구나. 그때 남편은 날 지키려고 했던 거구나.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미워했어. 6년 동안 원망했어. 지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후회와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 준호 씨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외면했어. 그런데 그 사람은 그때 날 위해 모든 걸 잃었던 거잖아. 지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단단함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고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워했던 시간은 너무 길었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준호를 원망하며 살았어. 그런데 그 사람은 억울했겠지. 오해받으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지영은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지영과 준호가 웃고 있는 사진. 지영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지영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어. 준호를 도와야겠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야. 지영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 전화기를 들어 재무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과장님, 서울내과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채무 상황, 폐업 절차, 모든 걸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다음 날 재무 담당자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원장님, 서울내과는 현재 채무가 약 3억 원 정도입니다. 병원 담보대출과 개인 신용대출이 대부분이고요. 건물은 임대였고 의료장비는 거의 처분된 상태입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이 병원을 인수할 수 있을까요? 재무 담당자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인수하시려고요? 이미 신용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지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인수하겠습니다. 해성의료재단 산하로 편입시키고 채무는 재단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만들어주세요. 재무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지영은 혼자 남아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내가 이제 당신을 도와줄게. 그때 당신이 나를 지키려 했던 것처럼. 며칠 뒤 지영은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인수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서울내과를 인수해서 해성의료재단의 분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위치가 좋고 재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투자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원장님, 그 병원은 이미 망한 병원인데 왜 굳이 인수하시려는 건가요?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업적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투자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원장님을 믿겠습니다. 진행하세요.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지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준호를 만나야겠어. 그리고 말해줘야지. 지영은 서명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영은 생각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갈게. 그날 밤 지영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뒤에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예요, 지영이에요. 내일 시간 있으세요?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호는 해성의료원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지영에게 연락하자 지영은 직접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준호는 지영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왔어.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둘은 병원 안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실 문을 닫자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은 준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영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야? 지영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울내과 인수계약서예요. 해성의료재단 산하로 편입시키기로 했어요. 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영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당신 병원의 채무를 재단에서 정리하겠어요. 그리고 병원을 다시 열 거예요. 해성의료재단 강동 분원으로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지영은 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정지수한테 편지 받았어요. 준호는 정지수라는 이름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지수가 뭐라고 했는데? 지영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모든 걸 알았어요. 당신이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병원을 담보로 잡았다는 것. 그 돈을 정지수가 가로챘다는 것. 다 알았어요.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수술비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병원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 그런데 정지수가 그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 나는 너한테 말도 못했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 결국 나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영은 한참 동안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많아요. 다른 여자를 만난 것도, 나를 무시한 것도. 하지만 그때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들어 지영을 봤습니다. 지영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6년 동안 당신을 미워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신도 피해자였던 거죠. 준호는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지영아. 정말 미안해. 나는 너한테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그런데 너는 왜 날 도와주는 거야? 지영은 서류를 준호 쪽으로 밀었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병원 이름에서 당신 이름은 빼겠어요. 그리고 당신은 재단의 자문으로 일하는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나는 그걸로 충분해. 내가 이렇게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지영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격은 없어도 책임은 져야죠.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지영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후련하면서도 먹먹했습니다. 몇 주 뒤 인수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서울내과는 해성의료재단 강동 분원으로
새롭게 문을 열게 됐습니다. 개원식 날 많은 기자들과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박준호 전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준호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준호입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관중석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이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이 병원을 다시 살린 건 저의 전 아내 이지영 원장님입니다. 저는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녀가 아플 때, 힘들 때 저는 옆에 없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지영 원장님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환자를 살렸고, 이 병원을 살렸고, 저까지 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이지영 원장님 덕분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단상에서 내려와 지영에게 걸어왔습니다. 지영 앞에 섰습니다. 고마워, 지영아.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수고했어요. 기자 한 명이 지영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원장님, 전 남편을 도와주신 이유가 뭔가요? 지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기회는 필요하니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지영은 혼자 병원 옥상에 올랐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영은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지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끝난 것 같아.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아. 지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기사 봤어. 엄마 정말 대단해. 이번 주말에 갈게. 지영은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앞만 보고 살아야지. 지영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지영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 무거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해성의료재단 강동분원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꾸준히 찾아왔고 직원들도 만족하며 일했습니다. 준호는 재단의 자문으로 성실히 일했습니다.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았고 환자들에게 겸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병원 곳곳을 둘러보며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지영은 본원인 해성의료원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 로비를 걸으며 환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어때요? 할아버지, 약은 잘 드셨죠? 환자들은 지영을 보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지영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영은 병원 앞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준호는 커피를 주문하고 지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은 말없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요즘 어째?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바쁘긴 하지만 행복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보다 훨씬 강해 보여.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해진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찾은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운 거죠.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지영아, 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지영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용서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짓들, 너를 무시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아플 때 외면한 것들, 그 모든 게 미안해. 지영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요. 그래야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준호는 눈을 들어 지영을 봤습니다. 정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요.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요. 준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알아.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하지만 가끔은 너랑 이렇게 커피 마시며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 지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우리가 원수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준호는 안도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고마워, 지영아. 둘은 다시 커피를 마시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병원 이야기, 일상 이야기. 예전처럼 부부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처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설 때 준호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뭐야? 지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환자들을 돕고 싶어요. 해성의료재단을 더 키우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 그게 내 꿈이에요. 준호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넌 정말 대단해. 나는 평생 너만큼도 못 살 것 같아.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도 잘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준호와 헤어진 뒤 지영은 혼자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지영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힘들었고 아팠고 무너질 뻔했어. 하지만 이겨냈어. 나는 다시 일어섰어. 지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집 앞이야. 문 좀 열어줘. 지영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오늘 온다고 했어?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깜짝 방문이야. 엄마 보고 싶어서. 지영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키가 훌쩍 컸고 얼굴엔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딸이 지영을 안았습니다. 지영도 딸을 꽉 안았습니다. 어머, 우리 딸. 많이 컸네. 딸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내가 해줄게. 엄마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지영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고마워. 둘은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힘들었을 텐데 이겨내고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잖아. 지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아, 엄마는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너만 생각하면 힘이 났어.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지영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딸아. 그날 밤 지영은 딸이 잠든 뒤 혼자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영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젠 내가 날 살릴 차례야. 그 말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지영은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병원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복도, 환한 조명, 환자들을 위한 편안한 의자들. 모든 게 지영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간호사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지영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힘내요. 환자들이 병원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로비로 내려가 환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히 앉아 계세요. 한 할머니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원장님, 참 고생 많으시죠?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할머니들이 건강하시면 제가 행복해요. 할머니는 지영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가 든든해요. 지영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영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멀리 강동 분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영은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지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내가 만든 인생.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거야.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나아가면 돼요. 그 말은 환자들에게 해주던 말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영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지영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사연록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사연을 이어가는 에너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